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포스텍 크립토 블록체인 연구센터 세미나 시리즈 진행을 맡은 우종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FT, Non Fungible Token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말씀을 해주실 오늘 연사는 이 분야에 있어 이론과 실전에 정통하신 정태열 박사님이십니다. 정 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 박사님께서는 2018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후 벤처에 투신하여 제로엑스 플랫폼을 공동 창업하고 2019년 6월까지 CPO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현재까지 NFT 이커머스 벤처인 스플릿코 파운데이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태열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진행이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걸 모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그 가운데 제가 모아서 질문하는 거 익숙치가 않으셔갖고 직접 구두로 질문하시는 분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채팅창에 구두 질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호명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태열 박사님의 NFT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태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이커머스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스플릿이라는 회사는 미국 마이애미 기반으로 한 회사고요. 현재 저는 한국 대표랑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트를 개발하면서 주로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NFT를 이용해가지고 이커머스 관련된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면서 NFT를 좀 깊게 좀 들여다보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전반적인 NFT 관련 이야기랑 그런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들은 우선은 참가하신 분들이 개발자 분들만 오신 것도 아니실 거고 NFT를 처음 접하게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FT에 대한 개념이나 NFT가 왜 생겨났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소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NFT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NF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간단히 예시를 들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NFT가 워낙 핫하고 이슈가 많은데 아직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NFT 한계점이나 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은 저희 NFT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려를 해야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FT 에코시스템 전체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를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NFT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 JPG 파일이죠. 이 JPG 파일이 어떻게 보면 이 785억 정도의 하나로 팔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를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뭔가 NFT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비플이라는 필명을 쓴 작가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나 오늘부터 5,000일 동안 매일매일 작품 한 개씩 이제 그려가지고 올릴 거야. 딱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5,000일 동안 매일매일 작품을 한 개씩 올렸어요. 네, 그래서 5,000일 동안 이거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NFT로 발행한 건데요. 그래서 작품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누구나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785억에 팔렸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예,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바견인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시바견이 그 유명한 그 도지 코인의 그 얼굴인데요.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 시바견 때문에 이제 모든 밈 코인들이 생겨났고 도지 코인도 뭐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밈 코인이나 이슈들이 엄청 크게 생긴 그 오리지널 장본인이 바로 이 강아지입니다. 네. 이 강아지는 그 일본에 계시는 어떤 분이 실제로 키우는 강아지인데 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게 퍼지면서 이 정도로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 강아지의 사진이 그 오리지널 사진이죠. 이게 45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사진을 처음 올리신 분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게 45억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미안캣이라는 그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도 12억 정도, 그 당시는 뭐 이더가 좀 더 쌌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12억 정도에 팔렸거든요. 이 고양이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니안캣이라고 치면 이 오리지널 버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건데 12억이다. 유튜브에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게 12억이다. 라는 거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고양이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가 거의 뭐 한 2억 정도 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코멘트를 보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코멘트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뭐 유명한 고양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유명하고 계속 이 댓글이 달린다? 그러면 일단 되게 유명한 그 고양이라는 거는 이게 맞겠는데, 그럼 이게 왜 12억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블록체인 NFT를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유명하고 인기 많고 댓글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달리는 유튜브 그 캣 고양이 얘의 원작자다? 주인이다? 유일한 주인이다. 전 세계에서 혼자 유일한 주인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댓글을 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때는 한 12억 정도 가치를 할 것 같지도 않으세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NFT가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NFT를 접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 그냥 복붙하면 내 건데 왜 이렇게 가치가 비싸지? 라는 의문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그 오너십을 단 한 명만 갖게 되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이 가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NFT를 이용해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디지털 아트 또는 디지털 뭐 비디오가 됐거나 이미지가 됐거나 그런 거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미술품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어떤 만약에 모나리자라는 그 미술품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고 뭔가 꽁꽁 숨겨두고 나만 보고 뭐 그런 데서 많이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NFT 쪽은 약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되게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복붙 해가지고 더 많이 퍼지고 이게 밈이 되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NFT, 내가 가지고 있는 그 NFT, 그 작품의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가지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FT가 가치를 더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는 이 희소성이나 진품 여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오너십이 블록체인으로서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게 됐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 뭐 작가의 명성이나 기존의 그 전통적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뭐 작가가 다른 작품들 좋은 걸 많이 만들었다, 또는 뭐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런 것들은 기존 NFT의 디지털 아트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희소성이나 진품 여부나 이런 거가 기존 디지털 아트랑 다르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달라지게 되는 혁신적인 그 시점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앞쪽에서 그런 디지털 작품들이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만 오직 한 명만 그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NFT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나 이거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가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던 거가 어느 정도는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NFT가 어떤 건지,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블록체인에 뭐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FT는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는 그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이 뭐 국가의 어떤 데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기록하는 어떤 곳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NFT는 이게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이더리움 위에다가 어떤 자산의 주인이 누구누구다라고 기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어디에는 저장이 되어 있고 제가 그거를 뭐 발급서, 인증서 같은 거를 뗄 수가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그런 거를 그 증명서를 주는 거,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도 저가 뭐 증빙 같은 거,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지구 반대편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증빙하는 회사나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넘겨주기가 힘든데, 블록체인이 좋은 점이 바로 글로벌이거든요. 무조건 글로벌로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디지털 아트나 뭐 다른 자산에 대한 NFT를 발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 소유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원클릭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NFT가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NFT는 아마 컨셉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NFT가 되게 유일무이하고 다른 거랑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주로 현재는 그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 그 콜렉터블들, 수집품 같은 것들, 그리고 게임 아이템이나 뭐 신분, 그리고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 같은 거, 뭐 음악에 대한 권리나 그런 것들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기존의 펑저블이랑 non-fungible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NFT라는 거는 풀 네임이 이제 non-fungible 토큰이거든요. non-fungible이라는 게 뭐 바꿀 수 없다, 다른 거랑 뭐 그 교환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fungible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러 같은 거 있죠. 저희가 뭐 달러 1달러,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러랑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1달러를 주고 친구가 가지고 있던 1달러를 저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가치가 다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펑저블한 것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펑저블하다고 볼 수가 있고, non 펑저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크립토키티라는 그 NFT인데 각각이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 번호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남이 가지고 있는 거랑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그 non-fungible이랑 fungible이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좀 어려운 그 내용이지만 복잡한 내용이지만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존에 그 이더리움을 많이 좀 보셨던 분들은 ERC20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RC20가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코인, 무슨 토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NFT를 스탠다드를 정의한 게 이제 ERC 721이라고 이 스탠다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스탠다드를 이제 프로포즈를 했겠죠, 누군가가. 예전에는 ERC20만 있었는데 ERC20만 있으니까 뭔가 뭐 유니크한 디지털 아트나 뭐 뭔가 유니크한 뭔가 자산을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처음 그 모티베이션이 여기 이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을 뭔가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제안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더리움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은 이더리움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2018년도에 이런 게 이제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NFT라는 거를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스탠다드를 만들자. 그 스탠다드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런 걸 제안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보시면은 그 기존의 ERC20 토큰에서 뭐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뭐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는 자산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스탠다드를 제안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피지컬 프로퍼티들 그러니까 집이나 아니면은 뭐 실제 오프라인의 그 미술 작품들이나 그런 것들도 NFT로 뭐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콜렉터블들 무슨 크립토키티나 뭐 이런 고양이나 카드들 그런 것들도 NFT로 발행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NFT에 대해 가지고 좀 깊은 이해를 원하시거나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제안서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NFT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인터체인저블 하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1비트 1비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근데 그 이렇게 NFT들은 이 NFT랑 이 NFT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는 이게 크립토펑크의 4549번 작품인데 이게 약간 202더 정도의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크립토펑크는 112더에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개 완전 가치가 다르니까 바꿀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는 뭐 이제 같은 거죠. 우리가 뭐 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의 유니폼들이 있잖아요. 그 교복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학교 유니폼끼리는 다 같고 다른 학교 유니폼끼리는 뭐 걔들끼리 같지만 우리 학교랑 남의 학교랑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이제 ERC20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그 ERC721의 경우는 그 같은 학교라도 각각이 다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얘들 같지만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얘들끼리도 다르고 얘들끼리도 다르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느냐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저희가 만약에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10개로 나눈다고 하면은 0.1 비트코인씩 10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0.1 비트코인 10번 모으면은 이제 1비트코인이 되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NFT는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FT는 그냥 그 하나로 존재하고요. 이걸 나누면은 안 되겠죠.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NFT의 특성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NFT가 블록체인 위에는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오픈시에서 하나 예시로 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캐릭터에 대한 사진 얘를 저희가 NFT로 발행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어떻게 저장되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 캐릭터를 뭔가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ERC721이라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721 그 NFT 스마트 컨트랙트 안쪽에 보시면은 뭔가 URL 같은 거를 이제 뭔가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블록체인에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저희가 그 아까 보셨던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 비디오 같은 거를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저장을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나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른 곳에 저장된 그 URI 같은 거, 그 주소를 가리키는 형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그림이 어떤 데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소를 넣은 거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따라가면은 얘에 대한 NFT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NFT를 보는 사람들은 얘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이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NFT의 그 이름은 이런 거고 이 NFT는 뭐 오픈시의 어떤 뭐 해파리고 그다음에 이 NFT의 실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여기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거 관련돼서는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NFT라고 하면은 NFT 전부 다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컨트랙 자체는 블록체인에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은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NFT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NFT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NFT는 잘 아시는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 디지털 아트들 아니면은 수집품들, 그다음에 게임 아이템들, 그다음에 디지털 그 부동산들도 최근에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도 최근 NFT가 많이 활용되고 음악 저작권이나 그런 데서 활용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유명한 프로젝트들을 좀 짚어보기 전에 그런 NFT의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발행하기 전에도 뭔가 뭐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NFT를 발행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NFT나 뭐 밈 같은 것들을 좀 그 발행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서 여기 보시는 뭐 그 크립토펑크라는 되게 유명한 뭐 사람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이런 NFT나 아니면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그 디지털 부동산들 한정판 뭐 부동산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더락이라고 하는데 그 돌 그림이에요. 돌 그림인데 색깔이 다른 돌 그림들을 그냥 뭐 찍어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콜렉터블로서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오픈시 같은 그 디지털 NFT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블록체인이나 플랫폼들에서 뭔가 NFT를 발행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유명하거나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콜렉터블에서 이건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렉터블인데요. 이더락이라는 건데 그냥 돌 그림이에요. 그냥 돌 그림인데 그래도 좀 연륜이 있는 돌이에요. 이더리움 좀 약간 그래도 오래된 좀 시간이 좀 예전 과거에 이것들을 좀 냈기 때문에 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돌은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돌들은 좀 회색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 가보면은 이제 그 이 돌들이 팔렸을 때 얼마에 팔렸느냐라는 게 주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팔릴 때마다. 근데 이 돌은 지금 792더에 한 9월 7일에 팔렸거든요. 792더면 가격이 진짜 그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이 돌 그림을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한정판이라서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돌을 보시면은 이 돌들이 이렇게 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색깔이 다 다른데 아무래도 이 파란색 아까 보신 이 파란색이 좀 예쁘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에 팔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돌들 뭐 다른 돌들도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시면 사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콜렉터블 되게 유명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크립토펑크라는 건데 크립토펑크라는 거는 예전에 그 라바랩스라는 데서 이거를 이제 사람 모양인데 이것들 다 찍어낸 건데요. 사람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약간 프로필 사진처럼 다 다른데 그중에서 되게 비싼 게 이 그림인데 얘가 한 140억 정도에 팔렸고 또 이 그 크립토펑크는 워낙 그 가치가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프로필에 크립토펑크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 좀 돈 좀 벌었구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NFT 콜렉터블들이 좀 그런 그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좀 약간 뽐낸다는 식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좀 재밌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저런 그 콜렉터블 말고도 뭐 워낙 콜렉터블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그 원숭이 같은 애들도 되게 핫했었고 예전에는 크립토키티라는 것도 되게 핫했고 그다음에 NBA에서 NBA에서 하이라이트들 되게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NFT로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들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아래는 제 친구가 그냥 NFT 발행한 건데요. 제 아는 친구가 그냥 나도 NFT 한번 발행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꽃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를 찍어낸 거고요. 근데 뭐 그 친구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거를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약간 1, 2도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FT가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이세돌의 기보, 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기보 다들 아실 텐데 그 신의 한 수를 NFT로 발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돌님께서 그 구단께서 직접 뭐 발행하시지는 않고 당연히 뭔가 이거를 대신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같이 그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에 이게 팔렸고요. 그래서 NFT 콜렉터블들은 저런 식으로 지금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임에서는 NFT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연사님께서 아마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필리핀이나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그 게임을 해가지고 NFT나 뭐 코인 같은 걸 얻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거나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엑시 인피니티인데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 안에서 뭔가 이런 물고기 같은 것들을 교배를 시키고 아니면 전투를 해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NFT를 더 많이 획득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게임이 돌아가는 건데 보시면은 각각의 물고기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NFT가 하나하나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물고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르고 뭐 무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더 비싼 물고기를 얻게 되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고기들이 뭐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시면 이 물고기 한 마리가 거의 뭐 30만 원 넘는 돈에 이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더 좋은 물고기들을 또 얻어가지고 얘들 또 교배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물고기들을 얻고 얘들을 판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게임 안에서는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NFT, 뭐 게임에다가 NFT를 붙여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좀 허상 아니냐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동작을 하고 이게 그 장기적으로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쪽을 좀 살펴보면은 주로 메타버스 쪽은 우선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한정된 그 땅을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뭐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주인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메타버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메타버스의 부동산도 한정적이고 언젠가는 이거 그 때가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쪽의 부동산이나 NFT들을 오히려 뭐 수집하시거나 뭐 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이게 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거나 이게 여기 위에서 뭔가가 동작하거나 그런 것들이 뭐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그렇게 뭐 저희가 많이 접근성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 쪽에 NFT가 뭔가 좀 기회의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루트라는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기존의 NFT랑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라는 걸 보시면은 그냥 이런 텍스트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갑옷이다, 무슨 모자다, 무슨 목걸이다, 뭐 무슨 뭐 반지다 이런 걸 그냥 텍스트로 그냥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무슨 신발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이 NFT는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텍스트만 나열해 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뭔가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텍스트 몇 줄을 가지고 가서 누구는 이거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 NFT를 가지고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런 그림으로 해석이 돼.
또 이 뭐 회사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NFT를 가지고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런 그 게임 아이템으로 해석이 돼.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런 아바타로 해석이 되고 이거를 너가 이용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이런 그 RPG 게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너가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능력치를 줄 거야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 루트라는 NFT는 그러면 약간 기존의 접근법이랑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기존의 NFT들은 뭔가 그 IP를 직접 해석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NFT를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발행해가지고 이걸 쭉 나눠주고 사람들이 사게 하는 건데 이 루트 같은 경우는 뭔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NFT는 아니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메타버스, 서로 다른 메타버스에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서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뭔가 서로 다른 메타버스 사이를 막 건너 다니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NFT를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고요.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이커머스 쪽에서 NFT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한정판 상품들, 굿즈들 이제 한정판 상품들 구입할 때 뭔가 이렇게 사기 위해서 엄청 아침부터 가가지고 줄을 되게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NFT로 그냥 순번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순번을 뭐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번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뭐 물건을 산다거나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뭐 굿즈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뭐 팬들한테 에어드랍 할 수 있는 거를 NFT로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NFT를 받으면은 그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바로 오픈시에 올려가지고 그냥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퍼파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페24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클릭해서 홈쇼핑몰을 쉽게 뭐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에 연동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서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라도 이걸 이용해서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T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이 NFT들이 뭐 발행만 되는 게 아니고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뭔가 거래소 같은 데서 이게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의 개념이랑 그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어떻게 좀 동작을 하는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탈중앙화 NFT 마켓플레이스인데요. 가장 많이 아시고 그 전 세계 그 NFT 거래량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오픈시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은 뒤쪽에 보시면 이 백엔드 같은 것들이 뒤쪽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NFT를 내가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는 얼마 가격에 팔 거야. 아니면은 이거를 뭐 경매식으로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 NFT를 팔 거야.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하고 뭔가 본인께서 이제 NFT를 발행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제 내가 팔고 싶다. 나는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팔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NFT를 한번 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제 오픈시에 가셔가지고 이것들을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오픈시는 그 블록체인 뒤쪽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JPG 파일 뭔가 예쁜 거를 그리거나 아니면 비디오 이미지 뭐 3D 이미지 같은 거를 그리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 같은 데다 블록체인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고 오픈시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NFT가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럼 그 가격들을 내가 뭐 2도로 팔고 싶으면 2도로 팔고 뭐 아니면 다른 커런시로 팔고 싶으면 다른 커런시로 팔 수가 있고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나는 얼마에 살래라고 주로 뭐 경매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나는 이거는 뭐 200이더에 살래, 300이더에 살래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이 돼가지고 그 NFT의 소유자가 이제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블록체인에 보시면은 뭔가 탈중앙화 뭔가가 나오면은 한번 중앙화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으면은 뭐 중앙화 거래소가 있듯이 그래서 그 중앙화 거래소들도
이제 NFT가 되고 뭐 돈이 되고 그다음에 NFT가 앞으로 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존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코인들만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NFT를 이제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좀 좋은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기존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이낸스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원클릭으로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거래소 중에 유명한 FTX도 NFT 쪽에 뭔가 엄청나게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업빗이나 뭐 빗썸 이런 데에서 지금 NFT 뭐 작가도 모집을 하고 아니면 NFT 상품들을 가끔씩 그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것들을 발행을 하고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에어드랍하는 것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그 한국 쪽에서도 중앙화 거래소들에서 이제 NFT 작품들을 올리고 팔 수 있는, 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을 준비하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오픈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픈시에서 좀 탑 NFT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재미삼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크립토 펑크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NFT들이에요. NFT가 저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의 그 사람 얼굴이 쭉 다 다른 얼굴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거고. 크립토 키티도 되게 높은 순위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NFT 쪽 부동산 관련된 디센트럴 랜드도 최근에 뭔가 뭐 거래량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오픈시라는 그 거래소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랑 그다음에 폴리곤이라는 폴리곤이라는 이더리움 그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나온 그런 그 체인이랑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클레이튼을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튼에서 만든 NFT 같은 NFT들도 오픈시에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레이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이고 클레이튼도 뭔가 NFT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오픈시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서포트되는 뭐 세계의 블록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저는 이게 좀 재미더라고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뭐 각야 거겨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뭐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픈시나 NFT 그 거래소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야, NFT 거품 아니냐? 이거 뭐 더 심한 말로는 야, 이거 금방 뭐 사라진다. 뭐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뭐 사기인지 거품인지 이런 걸 보려면은 뭐 거래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시가 NFT 거래량의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시의 거래량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8월이나 9월쯤에 거의 그 데일리로 이제 하루 거래량이 뭐 3조 넘는 거래량을 뭐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NFT 거품이 꺼지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뭔가 이제 뭐 거품 그 뭔가 막 불이 붙었던 게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다음에 뭐 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수수료인데 오픈시의 거래 수수료가 그 건당 2.5%예요. 그래서 NFT를 거래를 할 때마다 오픈시는 상당한 수익을 되게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고 왜 기존의 그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데이터는 이더스캔에서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들 중에서 뭔가 그 가스 수수료 있죠. 그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이런 통계인데요. 지금 1등이 오픈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시가 이더리움 전체 중에서 가스 수수료를 거의 제일 많이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오픈시가 지금 얼마나 이더리움 내에서 좀 위치가 높은지 그리고 NFT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고 오픈시는 뭐 컨트랙이 여러 개라서 하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컨트랙들도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은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아까 보신 그 게임 NFT 관련된
얘들도 여기 올라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그 서비스나 그 트랜잭션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런 몇 가지 통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NFT랑 마켓플레이스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알겠어, 내가 NFT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거를 NFT를 찍어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2012년도 사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 뭐가 가장 팔릴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2012년도에 되게 유명인과 그 허경영 대선 후보님이죠. 대선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선 후보님이셨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NFT로 만드는 걸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시려면은 오픈C에 가셔가지고 뭐 버튼 누르시면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오픈C를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민터블이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웹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reate a new item. 그래서 나는 NFT 만들고 싶다 라고 누르시면은 메타마스크랑 연동을 해라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아마 메타마스크라는 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그 크롬에 뭐 앱 같은 걸로 메타마스크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에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래소에서 이더를 사셔가지고 이제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다 뭐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뭐 이 사진의 타이틀이랑 그런 것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는 뭐 타이틀은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과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그다음에 실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요, PC에서. 그러면은 이제 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데이터가 돼가지고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가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하는 데서는 저 대신에 이제 그 NFT를 발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은 얼마에 팔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 가치가 저는 한 100이더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100이더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이더를 적으니까 그러면은 가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디스 아이템을 누르면은 실제로 이게 오케이, 내가 이제 이런 정보를 블록체인에 보낼게, 확인해줘 라고 이제 애들이 물어보고요. 마지막에 블록체인에 보낼 때 확인하는 거는 이제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주인이 저한테 이제 그 NFT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마스크랑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메타마스크 이 사인을 누르면은 제 그 월렛을 통해 가지고 이 NFT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NFT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최종적으로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런 사진과 설명이 뜨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이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NFT를 살 수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이거 발행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회원 가입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FT를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개발자 분들은 뭔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내가 만들어 보고 실제로 데이터도 내가 저장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찾아보시면 설명이 워낙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 개발자분들을 개발하실 때 그 ERC 아까 말씀드린 721 뿐만 아니라 그 ERC 그 1155라고 해서 721은 이제 뭐 토큰을 한 개씩 뭐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건데 얘들은 뭐 여러 개씩 발행도 할 수 있고 ERC20랑 같이 뭐 발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스탠다드거든요. 최근에는 ERC 그 1155도 많이 쓰니까 요거 컨트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나 뭐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IPFS라고 분산 그 데이터 저장소 스토리지 같은 데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두 개를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은 아예 그냥 오픈C에서 API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C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오픈C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오픈C를 통해서 민팅을 하시고 그 NFT를 발행하시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뭐 개발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NFT 뭐 지금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NFT가 뭐 허상이 아니다. 그리고 NFT가 뭐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좀 항상 그 좋은 점이 나오면은 좀 안 좋은 점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NFT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걸 발행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뭐 보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NFT 쪽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런 NFT 뭐 스탠다드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적재산권 이슈인데요. 몇 가지 사건들이 NFT 쪽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뱅크시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의 웹사이트가 뭐 해킹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웹사이트에 그 오픈시 링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NFT를 발행을 했다. 여기 가서 사라. 라고 하면서 오픈시에다가 그 NFT를 누가 올려가지고 뱅크시가 올린 것처럼 올려가지고 뱅크시 웹사이트를 통해에다가 그 링크를 건 거죠. 사람들이 그걸 눌러 봐서 오픈시로 가보니까 진짜로 그게 있는 거죠. NFT가.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샀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에 이걸 산 거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뱅크시가 나는 그런 NFT 발행한 적 없다. 그거 가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어떡하느냐라고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킹한 그 사람이 이걸 돌려줬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다 돌려줬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NFT를 발행하는 거는 누가 발행하는지 사실 그런 뭐 규제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나는 누구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발행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뭔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풀어야 할 이슈고요. 지금 현재는 오픈시나 오픈시를 통해 가지고 발행하는 건 오픈시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관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소더비 경매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그런 기존의 경매를 진행하던 데서 최근에는 NFT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경매 업체나 아니면 중간 업체들을 사실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시도 재밌는 예시인데, 그 원래 원작가가 왼쪽에 있는 그 모나리자를 약간 픽셀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NFT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뭐 선글라스도 끼우고 뭐 색깔도 다르게 하고 해서 NFT를 발행해가지고 약 3억 정도를 번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디지털 아트의 원래 주인 원작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그냥 복붙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걸 꾸며가지고 이걸 판게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지적재산권은 NFT 지적재산권이 이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수익 창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이게 뭐 규제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은 뭔가 중간에 그 오픈시 같은 뭐 그런 업체에서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뭔가 좀 더 건강한 NFT 생태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이거는 NFT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건데요. 저희도 NFT랑 같이 뭔가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픈시를 통해 가지고 NFT를 발행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데이터를 오픈시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시를 믿고 이제 오픈시가 뭐 본인의 서버에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잘 저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거죠. 그 발행하는 주체 오픈시를. 근데 만약에 뭔가 좀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오픈시를 믿기가 싫어. 오픈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그 메타데이터를 잃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IPFS를 통해 가지고 뭔가 탈중앙화된 형태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걸 NFT를 발행을 할 때 요 NFT가 이 데이터를 가리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탈중앙화 된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시도 그런 걸 알고 지금 현재는 IPFS를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저장할지 그런 게 항상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서버에다가 이거를 중앙화된 서버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가리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서버가 폭파되거나 이 서버를 잃어버리거나 데이터를 잃어버리면은 사실 이 NFT가 가리키는 정보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가 뭔가 블록체인 위에 있어가지고 좋지만 이 메타데이터 관리 때문에 항상 뭔가 약점이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이슈고요. 다음으로는 NFT 쪽에서 시세 조작이나 시장 조작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어떤 마켓에나 다 있는 거지만 NFT가 워낙 인기가 핫해지면서 최근에 NFT 들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사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사고 해서 가격을 쭉 올린 다음에 이걸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봇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거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하거나 뭐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시세 조작하는 것들이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이건 약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 프로덕이랑 NFT랑 실제로 어떻게 연동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이슈고 한번 다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쉬운 예로는 명품들 이 바코드가 다 박혀 있잖아요. 명품들을 보시면은 뭐 각각 시리얼 넘버가 다 박혀 있는데 이제 뭔가 그거를 NFT랑 연동을 시키고 싶은 거죠. 1대1로 매칭이 되게. 근데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사이에서 뭔가 그 연동이 되게 하는 그 부분이 항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업체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나라나 아니면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도 그 중고 물품 중에서 좀 되게 뭐 좋은 물품 뭐 명품이나 아니면 좋은 물품들 같은 경우는 NFT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품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고 중고 물품들을 계속 트래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 최근에 되게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가스 하시는 그런 거 아실 텐데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발행하는데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뭐 1개 발행하는 거야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아까 제 사진이 만약에 한 5,000원짜리다라고 했을 때 제가 5,000원짜리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스비가 몇만 원이 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NFT를 발행할 발행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문제점이 되고 있고 만약에 NFT를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가스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더리움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블록체인이나 뭐 가스비가 저렴한 다른 블록체인이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들 아니면은 뭐 체인들 그런 데서 NFT를 발행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의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가스비를 뭐 비싸게 내면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곳에서 NFT를 발행하고 이제 그 다른 곳에서 NFT를 뭐 활용을 하고 사람들끼리 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필요가 있거나 뭔가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꼭 이더리움 위에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따로 다시 이제 저장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NFT 쪽으로 최근에 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특히나 학생분들은 이쪽을 많이 보시면은 재밌는 이슈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FT로 실제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NFT를 발행해야 되는 니즈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많은 수를 발행해야 된다거나 저희 케이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NFT가 각각의 이커머스 물품들에 연동이 돼야 되니까 뭐 수천 개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위해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NFT 에코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막 엄청 핫해지거나 이런 게 몇 년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부터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콜렉터블은 워낙 유명했고,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 거래소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를 발행할 수 있거나 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웹사이트나 툴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게임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NFT가 이렇게 핫해진 게 기존의 블록체인들을 보시면은 어떤 기술이 있다,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 좋은데 실생활에 어떻게 써?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돼? 뭐 코인 말고 어떻게 활용이 돼? 이런 것들 의구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NFT가 나오면서 이제 실생활에 연동돼 가지고 뭔가 활용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들도 더 흥미를 많이 가지고 이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NFT가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비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도 뭔가 자신이 그림 같은 소질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한번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해보시고 오픈시에 실제로 팔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사업이나 뭐 본인의 회사를 하시는 아이템에다가 뭔가 NFT를 접목할 수 없을까라는 것도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자분들은 지금 요즘에 뭐 개발자분들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NFT나 이쪽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하거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조금만 보시면은 나 NFT 발행하고 개발할 줄 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만들어 보시고 하면은 뭔가 본인의 가치를 되게 스스로 높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NFT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이 분야가 뭐 지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거기 때문에 항상 NFT가 그런 거였지, 그리고 NFT 그렇게 활용되는 거였지라고 좀 오늘 발표를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의 분야에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NFT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정말 재미있고 또 어느 정도는 알기 쉽게 해준 우리 정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정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Q&A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네네. 질문이 채팅 창으로 해서 들어온 질문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뭐 네네네. 코멘트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첫 번째가 NFT는 화폐인가요? 아니면 상품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화폐는 우선 아닌 것 같고요. 상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라고 치기에는 각각이 다 다른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네, 화폐라고 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화폐의 진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네네. 이제 컬렉터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상품 화폐로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은 화폐냐 상품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NFT가 지금 뭐 정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특성을 갖기에는 너무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상품에 더 가까운 양면이지만 상품의 기능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발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메타마스크에 연동하면 이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행 수수료가 꽤 많이 들고요. 이더리움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워낙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높아가지고 최소 몇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발행을 하시려면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를 연동하시면은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에다가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블록체인들 솔라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블록체인 가스비가 저렴한 다른 블록체인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레이어트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플랫폼들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네네네. 발행 수수료가 그 발행하는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니면은 뭐 그 이제 그 NFT가 뭐 복잡성이라고 그럴까? 뭐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결정이 돼요. 복잡성은 상관없고요. 네. 그 컨트랙을 한번 디플로이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민팅할 때마다 발행을 할 때마다 돈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얼마나 그 이 특수하다든지 얼마나 뭐 그 뭐 네네. 기기묘멸하다든지 이런 것가 아니고 그 한번 돌려 그러니까 올려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는데 그 비용이 수수료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컨트랙은 그 실제 개발해 보시면은 거의 다 뭐 비슷한 컨트랙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템플릿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조금 뭐 기능을 추가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스비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복잡한 그런 내용들은 메타마스크 그 메타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스비가 엄청 많이 높아지거나 많이 다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이더리움 2.0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서 뭐 컨센서스 룰도 바뀌고 그 스케일링들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그 가스비 같은 것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비싼가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네, 있겠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레이어트 솔루션이나 뭐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NFT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NFT를 많이 개발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마 2.0이 되고 가스비가 좀 저렴하게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는 가스비가 워낙 높아가지고 뭐 이동하는 거지만 나중 되더라도 그 레이어트 솔루션보다 그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가 그렇게 싸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아마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그거 예.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더리움 위에서 저희가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뭔가 항상 가스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플랫폼 같은 것들 만드시거나 서비스를 만드실 때 가스비 적게 컨트랙트 만들어야지. 이런 거 기능 빼야지 하면서 점점 단순화하게 되고 되게 제한적으로 그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레이어트 솔루션이나 이렇게 가스비가 저렴한 곳에서 개발을 하면은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지금 레이어트 솔루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냥 그 중복이 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더리움 이외의 플랫폼에서의 NFT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뭐 솔라나나 그런 플랫폼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NFT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체인의 시가총액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뭐 NFT를 발행을 한다는 거는 그 블록체인 위에서 오너십이 그 체인 위에 저장이 된다는 건데 만약에 너무 시가총액이 적거나 되게 작은 그런 체인 위에 이게 올라가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NFT를 발행하거나 뭐 관리하는 거의 체인은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체인들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NFT를 이더리움 관련된 그 레이어트 솔루션에서 발행을 하는 거의 한 가지 장점이 그 이더리움이랑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블록체인들은 그런 점 조금 힘들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이 계속 그 뭐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뭔가 다른 플랫폼들이랑 연동하기도 쉽고 기존의 그 거래소나 아니면은 서비스들도 거의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은 첫 번째 옵션으로는 그 이더리움 관련된 그 레이어트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관련된 플랫폼 위주로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뭔가 개발하실 때 어떤 블록체인 과의 뭔가 그뭐 파트너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무슨 서포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되게 메리트를 많이 줘가지고 이득이 되는 점이 있으시면은 뭐 다른 블록체인들에서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픈C에 보시면은
그 NFT 클레이튼에서 NFT들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아마 뭐 클레이튼 쪽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클레이튼 쪽이랑 되게 협력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클레이튼에서 뭐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죠. 네 번째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에도 좀 가까운데요. 네네네. 이더락이나 개인이 그린 그림 등 여러 유형의 NFT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추후에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NFT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종의 코멘트거든요. 너무 네. 이제 그 NFT가 고평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코멘트 같아요. 네, 저도 어느 정도 하입은 좀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뭐 크립토 펑크나 아니면 이더락이라고 제가 돌 그림 몇 개 보여드렸는데 그런 거는 워낙 옛날에 좀 발행이 된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거고 또 한정판으로 뭐 돌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만 딱 발행이 된 거고 해서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리고 이거 되게 오래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라는 어느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되게 유명한 NFT 그들은. 근데 이게 하입이 너무 커지면서 야 이거 사면은 오른대라고 해가지고 오픈시에서 그냥 발행되는 것들 그냥 막 사가지고 여러 개 그냥 막 사고 그다음에 뭐 기다렸다가 가격 떨어지는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그 오픈시의 거래량도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뭐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는 뭐 규제나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순전히 그런 뭔가 프로젝트를 발행한 업체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유명한 프로젝트나 되게 검증된 프로젝트들 그런 NFT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 친구가 제 친구가 NFT를 발행을 해서 뭐 돈을 벌었다는 애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 만에 NFT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꽃게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 NFT 찍어내고 오픈시에 올렸는데 그냥 하루 만에 1, 2더를 번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그게 하입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개가 그 돌보다는 더 나아 보이던데. 아, 다섯 번째는요. 결국 NFT는 위변조 이슈가 빈번했던 미술품, 이미지에 관련해서 거래 투명성, 진품 인증을 위한 공중, 중개, 경매 수수료를 낮추고 글로벌 어디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NFT를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좀 개념적인 질문이에요.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해주신 아, 그래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근데 예.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네, 근데 공증 부분은 조금 뭐 더 생각할 부분은 있는 게 저희가 오프라인 부분이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제품들은 디지털 아트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세돌 구단이 자기의 신의 한 수 기보를 NFT로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NFT를 발행한 이세돌 구단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신의 한 수 생각해 보니까 2022년도 버전을 다시 NFT 발행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이걸 어떻게 어떤 게 진짜냐, 그리고 뭐 그걸 어떤 식으로 공증을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NFT 지금 현재는 그걸 대행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뭐 민팅하는 업체, 오픈시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경매 업체들이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FT가 모든 걸 그렇게 다 해결해주는 만능 솔루션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질문은 앞으로 영화의 테마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의 내용이요. 실물과 디지털 아트가 함께 존재한다면 실물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물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뱅크시 작품 중에 하나를 그냥 뭐 불태워가지고 NFT만 네, 남게 하는데 네, 네.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
저라면은 실물은 몰래 숨겨두고 저만 보고 NFT를 뭐 발행할 것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는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NFT의 가치도 암호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변동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큰 흐름을 뭐 이제 뭐 비트코인이 큰 형님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형님을 따라가지고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 이것도 뭔가 그 지금처럼 뭐 장이 좋거나 그런 경우는 NFT가 되게 핫하지만 이게 또 장이 안 좋으면 NFT도 또 시들해질 수가 있고 특히나 그 메이저 되게 유명한 NFT가 아니면은 아까 그 제 친구의 꽃게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경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아예 뭐 사고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그 회사도 NFT 관련된 이커머스 회사지만 실제 2017년도부터 그 NFT 쪽으로 이커머스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뭔가 장이 마켓이 너무 안 좋고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지금처럼 뭔가 장이 너무 좋아지고 그 NFT 쪽이 핫해지니까 뭐 같이 이슈를 타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마찬가지로 NFT 아트들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요. 발행은 쉬운 듯하나 가격은 높아서 서스테이너블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블록체인에서의 더블 페이먼트 같은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도는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더블 페이먼트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발행 이슈, 뭐, 네, 민팅하는 그 가격 이슈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NFT가 되게 비싸가지고 최소한 그 발행을 하는 가스비보다 비싸야겠죠. NFT 가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스비 때문에 결국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다른 솔루션을 찾아갑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하시는 것보다 다른 체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들이 요즘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행을 하시면은 거의 가스비가 거의 0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저렴하게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행을 하셔가지고 생태계나 서비스를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그 생태계에서 유지되는 NFT 중에 가격이 너무 뭐 비싸지거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뭐 유저들이 나는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뭐 팔 거야. 오픈시에 가서 팔 거야.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하시면은 네,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업 또는 학교의 장비를 이용해서 찍었던 사진을 NFT로 만들었을 때 지적재산권 문제는 있을까요? 이런 문제. 네, 그건 항상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주인이냐라는 게 내가 먼저 NFT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주인이다라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이미지를 훔쳐가지고 발행을 한 경우 뭐 그 경우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되지는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네. 항상 중간에 뭔가 중간자가 껴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역할을 뭐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뭐 오픈시나 그런 거래소들이 아마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검증자가 아직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슈입니다. 네. 지금 NFT가 뭐 이렇게 좀 세간에 이렇게 유행처럼 그 뜨게 된 것이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질문은 뭐냐면 우리 정 대표께서는 NFT 분야에 어떤 계기로 요거는 그 다음이고요. 언제부터 NFT 관련 연구와 사업을 준비하셨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 스플릿이라는 회사는 그 ERC 721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그 저희의 커스터마이즈드 버전의 NFT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커머스 프로덕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21, ERC 721이 나오기 전부터 뭔가 저희만의 NFT 그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요. 뭐 저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NFT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로 저희는 그 이커머스의 온라인 뭐 쇼핑몰의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NFT로 다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이거를 상품들 NFT로 블록체인에 다 올린 다음에 제가 뭐 아마존에도 이걸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 뭐 마켓플레이스에도 뭐 제가 팔 수 있고
아니면 뭐 쿠팡 같은 데도 연동해가지고 팔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뭐 저희가 뭐 NFT랑 실제로 그 뭐 쿠팡이나 이런 데가 연동되는 건 아니고 쿠팡의 그 API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뭐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뭐 바지가 몇 개다 이런 것들을 이제 NFT나 이런 것들로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네, 그때부터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NFT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적용하려고 많이 시도를 네네.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회사들도 뭐 스탠다드 NFT 스탠다드를 뭐 그대로 쓰기보다는 뭔가 개발을 하실 때 실제로는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추가하는 내용이 정말로 뭔가 다른 그 이더리움의 스탠다드가 될 만큼 그렇게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뭔가 통용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아까 보셨듯이 그런 거 프로포절 같은 거를 내시고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 엔진 코인이라고 되게 뭐 유명한 코인이 있는데 NFT 쪽에서 되게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엔진 코인 같은 경우가 그 ERC-721이 아니라 1155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 되게 널리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좋은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요. 그 실물 객체와 블록체인 월드상의 NFT 간 연계와 관련된 아이템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 간의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정 박사님? 정 박사님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요? 됐어요. 연결된 것 같아요, 정 아, 박사님. 네네네. 그 답변을 드리자면 해결 안 됐고요. 저희도 지금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되게 유명한 뭐 신발 브랜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시리얼 넘버 같은 거를 좀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트래킹하고 그런 걸 만든 친구가 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위주로 이런 시리얼 넘버 그 리얼 월드의 하드웨어 프로젝트 뭐 신발이나 아니면 뭐 리미티드 에디션의 그런 시리얼 넘버랑 NFT랑 어떻게 연동할지 그런 걸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든 이슈이긴 합니다. 네. 뭔가 그다음 중간에 질문은 뭐 이미 좀 말씀을 하신 거로 보는데요. NFT 분야에 어떤 계기로 진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예예. 그거는 뭐 제가 2018년도부터 네. NFT 쪽에 이커머스에 아직 그 이커머스 쪽 NFT 쪽에 열린 찬스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진입을 하게 됐고요. NFT 쪽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게임이나 아니면 콜렉터블 위주로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커머스 쪽에 그 NFT를 접목을 하려고 하는 플랫폼들이. 그래서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이나 서비스들에도 NFT를 접목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콜렉터블 말고 아트워크 말고 다른 데다가 접목을 많이 하시면은 그 찬스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아까 그 허경영 씨랑 찍은 사진 있잖아요. 예예예. 거기서 이제 허경영 씨가 시비를 걸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정 박사님처럼 NFT를 발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첫 번째로는 뭐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거시면은 예전에 저랑 사진 찍을 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대통령 되시면은 정보통신부 장관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네. 여쭤보고 예, 싶고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뭐 누가 올리고 누가 발행하고 누가 수익을 얻느냐라는 거는 항상 따라오는데 그게 네,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지금 어떻게 보면 NFT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네. 스타트업 프로젝트 자체를 NFT로 녹여 펀딩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스타트업 프로젝트 자체를 NFT로 녹여 받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NFT로 발행을 하면은 뭐 한 개를 발행을 하거나 몇 개를 발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좀 이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스타트업의 뭐 지분이나 아니면은 뭐 토큰 같은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최종적으로는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NFT로 발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여기에 펀딩 하실 분들은 제가 NFT를 드릴게요라고 해서 NFT가 딱 한 개만 발행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NFT 그 한 개가 유동성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게 가치는 뭐 여러 개 나눈 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시바견 있잖아요. 시바견이 NFT 하나로 발행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그 시바견을 소유한 곳이 그 다오라고 약간 탈중앙화된 단체가 그걸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도 그 NFT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택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일부 지분을 그 ERC20 그 펑저블 토큰이죠. 이걸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상장을 시키면 되게 잘게 나눠져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0원만 있어도 저 시바견의 작은 지분의 주인이야라고 해서 이거를 막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가격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그 지분을 나눠가지고 잘게 나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 가격이 뭐 더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건물도 비슷한 경우고요. 건물 하나를 NFT 하나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거래가 많이 되게 될 수 있게 하고 좀 유통량을 늘리는 게 오히려 그런 그 유즈 케이스에서는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ERC20로 하시는 게.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그 하나의 아이템을 여러 개의 NFT 토큰으로 발행하는 개념과 하나의 아이템을 하나의 NFT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비슷한데 어쨌든 NFT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토큰인데 그렇죠. 한 개죠. 그 예. 소유권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또 다른 그 토큰으로서 그 이제 어떻게 되면 지분에 관련된 토큰 이걸 네네네.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NFT의 원래 토큰은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게 많이 활용되고요. 네. 네. NFT 하나의 그 아이템 하나에 여러 개의 NFT를 발행하는 것보다 아니 그런 그 약간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 NFT는 하나를 두고 그거랑 연관된 그 ERC20 토큰들, 그러니까 펑저블 토큰들을 뭐 두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은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 셈인데요. 질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저한테 요거는 네. 예, 그 질문 남아 있는 질문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 네네네. 정태열 박사님이요. 그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NFT인데 디센트럴 환경 내에서 부동산인 거라고 본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디센트럴 랜드가 잘 안 돼서 사라진다면 가지고 있던 디센트럴 랜드의 땅과 코인의 가치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그 디센트럴랜드도 뭐 프로젝트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지만 뭐 운영하는 주체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이게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디센트럴랜드나 뭐 다른 그 좀 리딩하는 부동산 쪽 블록체인을 리딩하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입지가 탄탄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뭔가 그 디센트럴랜드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나 뭐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디센트럴랜드 위에서 뭔가 다른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많이 돌아가고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부동산은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디센트럴랜드가 뭔가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센트럴랜드 블록체인이잖아요. 누구나 노드를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나 아니면은 뭐 그 게임을 참여하는 참가자나 뭐 다른 데에서 그 블록체인 디센트럴랜드를 참여해가지고 노드에 참여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디센트럴랜드가 뭐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뭐 잘못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간단한 게 또 있는데 네. 민터블인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예, 예. 거기는 수수료가 전혀 없는 건가요? 거기는 수수료가 예, 없습니다. 음, 거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은 그 진행을 못 Q&A는 못 질문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우리 그 진행 쪽에서 그 이제 정 박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답변을 좀 받아서 우리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 질문하신 분들이 그거를 보시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갖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강연해 주시고 네네. 또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정태열 박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늘의 감사합니다. 강연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정태열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